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대법원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50년 원칙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특급추적에서는 오늘 공개 변론이 있었던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봤는데요.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의 문자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과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공개 변론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람핀 배우자 이혼 요구할 수 있나? 뭐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공개 변론까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개 변론의 사례가 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일단 이 부부가 1976년에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잘 산 건 아니고 살다 보니 남편이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또 그냥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부부간의 다툼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럭저럭 살았었는데 한 20년쯤 살다가 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성 사이에 1996년에 만난 새로 만난 그 제이 씨 사이에서 그 다음 해 2년 있다가 아이가 또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혼외 자녀가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성은 그 혼외 자녀를 낳았던 그 제이 씨와 함께 이제 15년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사는 도중에 이 세 자녀에 대한 학비, 본처 사이에 난 자녀들의 새 아이의 학비하고 생활비 100만 원씩은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이 딱 됐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처와 그 세 자녀들한테 가서 내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겠으니까 좀 그렇게 해다오 그랬더니 언제 우리 알았다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내 지금까지 있었던 생활비 싹 다 끊어버리고 이혼이야. 이래서 이혼 소송을 딱 낸 거죠.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실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다. 그리고 아내로서는 제사도 다 지냈고요. 그리고 아이들 충실히 잘 키웠고 특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바람이 마음속에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송은 기각이 됐었습니다. 1심, 2심에서 기각이 되고 드디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오늘 그 변론이 있었던 거죠. 긴 사연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어찌 됐든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하자 이러는 지금 상황인데 오늘 공개 변론이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요 바람을 피웠으면 소송을 당할 수는 있어도 잘못을 해놓고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취지였어요. 근데 그 판결이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판결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무려 1965년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 사례를 들어보시면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진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게요. 65년도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어느 공무원이 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왜 제기를 하냐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드린 거예요. 처벌드려서 이게 혼외자를 이쪽에 낳은 거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쪽 여성과 정분이 나서 이 원래 결혼했던 아내하고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야, 네가 잘못해놓고 이런 소송을 내면 그러면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아내를 쫓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축척을 아내를 쫓아내는 그런 불행한 일을 낳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던 건데 그 후로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벌써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그렇다면은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잘잘못은 별개의 문제고 이혼소송 자체는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공개 변론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 50년 동안 뭐 시대도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는데 이 문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받았는데요. 예, 들어오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 많았습니다. 오늘 공개 변론 양측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게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그냥 남편의 버림을 받게 되면은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 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재산분할 청구 같은 경우 전업주부로 특별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면 남편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아내가 가정을 가서해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해서 거의 대등한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하고 있고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잘못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유죄료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좀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러니까 65년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정말로 혼인생활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이혼 소송 자체는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입장이죠. 시대는 변했지만 뭐 지킬 건 지키자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은 시대의 조류이자 또 국제사회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할 수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유책주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론을 많이 제기하면서 지금 파탄주의 쪽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 유책주의의 처음에 본질 자체가 여성들 보호하겠다. 미성년자 자녀들 보호하겠다. 이혼 막겠다. 이 취지였는데 이혼율 뭐 최고 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또 위자료도 굉장히 취약한 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책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들의 경제력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여성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 우리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 보면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직 굉장히 열악한 그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우리나라 남성들 같은 경우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사실 83%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83%예요. 한 푼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현재 유책주의가 앞으로 파탄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시일을 둬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이런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정착이 되어야 그 다음번에 파탄주의로 갈 때 모두가 다 보호할 수 있고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권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아픔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보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 서야 그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겠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법률 용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유책주의는 우리 법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정해냈을 때 그런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유책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혼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다른 배우자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유책주의고요. 파탄주의는 그게 아니라 어느 쪽이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라면 이제 그 법에 정해진 사유의 6번째 뭐가 있냐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연예인분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 이런 얘기 나오죠. 성격 차이라는 게 법에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 사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면 누가 잘못했건 간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파탄의 의미가요. 단순하게 싫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지 혼인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했을 때가 파탄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 판단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자 그런데 말이죠. 유책주의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택한 나라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거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 60년 전의 이후로는 그 파탄주의를 전반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 법도 이제 원래 가정법 자체가 독일하고 일본 법에서 많이 개수했다고 하는데 본따왔는데, 막상 현지에서는 그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좀 늦었죠. 예. 네. 유책주의, 파탄주의, 외국 사례는 파탄주의가 많다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봤을 때 지금 이게 흐름이 변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야기 나올 때 그러면 이혼율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가까운 나라 또 가깝지만 또 먼 나라가 또 일본일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유책주의였다가 파탄주의로 이제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완전 파탄주의로 가게 됐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이혼이 쉬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당 얼마나 이혼하나 보면 우리나라는 2.3명이 이혼을 하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8명이 이혼을 해요. 오히려 파탄주의로 갔을 때 이혼율은 더 낮아졌어요. 예. 그게 참 굉장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를테면 이혼을 했을 때 이 남아있는 이혼 당한 배우자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이 얼마나 있는가. 예. 또 하나, 이혼을 했을 때 이건 부부가, 우리가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책이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보면 예.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제 기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그 양육비 안 내는 아빠들 쫓아다니면서 가가지고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돈 예. 받아내겠다, 이런 기구가 이제 막 생겼고, 예. 그나마도 가장 아주 취약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예.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그 올 거리가 멀리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뭔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구조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파탄주의를 선택하더라도 1.8%에 해당되는 보다 낮은 이혼율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는 뭔가 많은 분들이 일단 파탄주의에 대해서 많이 방향은, 저도 결국은 파탄주의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단순한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라는 것도 그 안에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변론이 열린 건데요. 그 정서는 아마 약자 편에서 한 번쯤 더 고려해보는 정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중에 문자를 받겠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의견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혼 청구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입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안 된다는 의견이 많군요. 이혼 청구 안 됩니다. 예. 이혼 청구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자를 생방송으로 보내주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제가 좀 하나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요. 예. 이 파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 법적으로 파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에는요, 그냥 내가 이 사람 싫으니까 이혼하겠다 이럴 정도일 때 파탄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예외로 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조차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때냐면 정말로 혼인관계가 아예 없는데 옥이나 보복으로 이혼 소송에만 응하지 않는 정도의 경우라면 예. 이때는 예외적으로 지금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파탄주의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봐서 야, 이 사람들은 이혼시켜주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지속시켜 놔서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아까 이제 하고 나서도 이제 파경이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부양료도 안 주고 이런다고 했지만, 예.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데도 안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해서, 저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 서류상 어떻게 보면 이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보증 같은 걸 산다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이 배우자가 있다는 말로 사회적 부조를 못 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불리한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아마도 법원은 파탄이라고 당분간 인정할 거예요. 지금 시청자 의견을 보면 이혼 가능하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찬반이 지금 팽팽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 첫 사례로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보면 남편이 별거 중이지만 생활비를 꼬박꼬박 이렇게 전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외도하고서 책임도 안 한 남편이 이혼 청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 많죠. 예. 너무 많아서 다르죠. 예. 그런데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산다면 이혼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간다 하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취업 구조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사회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도 유책주의지만 일부 파탄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파탄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에서도 유책주의를 일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유책주의 하면서 파탄주의 하고 있는데 뭐하러 뭐 따로 파탄주의 선택하느냐 또 이렇게 유책주의 쪽에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제가 볼 때 그 큰 두 개의 차이에서 가장 중대한 건 인간의 존엄성하고 행복 추구권이 어떻게 그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좀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적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 추구권 이전에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 전에 간통법이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바를 법적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타격이 얼마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이혼 관련해가지고 파탄주의냐 유책주의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간통법 그 위헌에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됐다면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파탄주의로 가더라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이런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법적인 시스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파탄주의로 갔다가 나중에 그 법을 만든다면 그 사이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우리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위치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약속을 깬 것이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약한 자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버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은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많이 바뀐 것이 재산분할 청구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상당 기간 가사를 돌봤다면 남편이 형성한 재산 자체를 나눠 갖기로 해요. 다만 문제는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료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도 안 준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태료 물리기도 하고 뭐 영치를 시키기도 해도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국가의 공적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두 분 의견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50년 원칙 바뀌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9월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뀔 가능성이 크게 굉장히 저는 많지만 그 의미를 지금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못해놓고 막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류로만 남아있는 정도의 파탄난 혼인일 때는 법원이 아마 이제는 소송을 용인해 주는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올가을 결론이 앞으로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